나는 이번에 아침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이거였는데 이게 한 4년 전에 엄청 인기였던 책이고 서울대 정치학과 김영민 교수가 쓴 글이고 이 사람이 내 기억에는 그때 경향신문인가? 칼럼 같은 거 연재하면서 뭐 설날이란 무엇인가 추억이란 무엇인가 막 이런 거 하면서 그때 어른들이 늘 그 젊은 사람들한테 뭐 공부는 잘하냐, 대학은 어떠냐, 취업은 했냐, 결혼은 했냐, 애는 언제 낳냐, 왜 둘째는 언제 낳냐 이런 되게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명확하고 이런 것들 던져주면서 히트가 됐던 사람이어서 언젠가 한 번을 읽어봐야지 생각하고 있다가 근데 요즘에 출퇴근할 때 항상 오디오북을 듣거든요. 네. 또 오디오북에도 있는 거야. 그 오디오북으로 시작을 했어요. 근데 나랑 너무 안 맞는다. 처음에는 너무 힘든 거야.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하고 하는 느낌? 반복적이고 되게 싫어하니까. 네. 그래서 그만뒀다가 좀 아까워가지고 다시 종이책으로 읽었는데 종이책으로는 엄청 술술 넘어가더라고요. 그리고 너무 좋았어요, 결론적으로. 그래서 좋아서 내가 그거 자꾸 휘발하니까 적어서 하는데 그 정치라고 할 때 우리는 뭐 예를 들어 윤석열, 이재명 이런 정치인의 정치만 생각하잖아요. 나도 대학 때는 그게 정치가 그 정치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사회고 전체고 내가 논하는 모든 것이 정치라는 이런 큰 담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요즘 시점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치는 그냥 다 그냥 정치인이 하는 정치만 정치인데 이 교수님이 한 이야기는 사람은 죽지 않는 한 어떤 식으로든지 질서를 만든다. 이것이 정치학과 정치 사상의 핵심 주제다. 이렇게 생각하면 질서일 수 있고. 새로운 질서인 거고. 그치. 그래서 이거 되게 재밌네? 정치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재밌는 것이었나?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됐고 그러면서 이분이 던지는 질문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질서나 권력을 싫어할 수 있잖아요. 하지만 싫어한다고 해서 그걸 내가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잖아. 우리는 아나키스트도 아니고 사회 속에 사는 거니까.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인간의 불가피한 운명 중 하나는 남들과 공조해야 한다는 사실이잖아. 우리는 아까 그 전편에서 이야기한 거는 결국 혼자로서 개인으로서 외로움을 직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외로움에 대응하는 방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했고 되게 중요한 거고 그것과 동시에 패러럴하게 되게 중요한 게 남과도 공조해서 살아야 되잖아요. 맞아요. 그렇다면은 정치학이라는 거는 그 운명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. 되게 로맨틱하게 잘 설명했죠. 그러네. 그리고 정치 사상은 그 운명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근본부터 생각해 보는 거예요. 네네. 그래서 이렇게 멋진 학문이었어? 나 되게 싫었거든 원래. 그래서 교수들이 글을 잘 써. 이렇게 멋있는 거였어? 그렇다면 한번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.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다가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주제는 그 인생 사람들이 살아갈 때 자기 라이프 스타일 중에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이 있고 하기 싫은 걸 안 하는 쪽으로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.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잖아. 근데 이 교수님은 나는 행복하고 싶다라기보다는 난 불행하고 싶지 않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간대요. 네. 어때요? 저는 행복하고 싶다인 것 같아요. 뭐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. 하고 싶다는 거. 네. 나는 하기 싫은 걸 진짜 못하는 사람이거든요. 나는 하기 싫은 걸 하기 싫어서 나도 회사 다니는 거 싫잖아요. 네. 근데 회사 다니면서 난 하기 싫은 게 뭐냐면 내가 나중에 아프거나 우리 엄마가 아프거나 내 아이가 아플 때 내가 돈 때문에 그 아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돈이 먼저 어떡하지? 이런 생각을 너무 하기 싫어. 그렇기 때문에 직장은 내가 그런 진짜 하기 싫은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경제적인 안정망이야. 네네. 그런 측면에서 나는 하기 싫은 거를 안 하는 쪽으로 인생을 살아왔거든요. 네. 이것도 되게 인생을 정의할 수 있는 각자의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 정의할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겠다. 그렇네. 근데 아까 프랑스 네. 그래서 아까 저는 애초에 국문학과를 선택한 것도 그랬고 복수 전공으로 프랑스 어문학을 또 굳이 선택한 것도 그 학과에 가서 뭐 원어 연극을 하고 그 다음에 현대시학회를 하고 뭐 그런 선택들이 다 매번 매 순간 내가 지금 뭐 하고 싶지, 뭐에 제일 충실하고 싶지 그런 거에 되게 집중을 했었던 것 같고 그때는 솔직히 뭐 나이도 지금보다 더 어렸고 그냥 두려움이 지금보다 훨씬 없었어서 나 자신에 대한 믿음도 훨씬 컸고 그래서 더 그런 것들 과감하게 실행에 옮겼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더 지금보다도 더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 뭘 하고 싶은가에 집중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. 사실 지금은 그게 화력이 조금 떨어졌지. 근데 그 비슷한 질문으로 내가 또 어떤 질문이 가능할까를 생각해봤을 때 그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. 인생에서 어떤 큰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를 향해서 막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 예를 들어 먼 산이라고 치면 먼 산을 정해놓고 거기를 향해서 이렇게 정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 보지 않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잖아요. 이 둘 중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? 어떤 사람이에요? 나 근데 궁금하다.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답을 하기가 되게 나는 원래는 나는 그 어떤 걸 정해놓고 내가 거기서 가는 사람이 생각했는데 난 요즘에 그리고 어떤 정해놓고 가기 때문에 가는 사람이라 나는 뭔가 추진력이 있기도 하지만 내가 가끔씩
초라하다라거나 난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원인도 그걸 정해놓고 가기 때문인 것 같은 거예요. 거기로부터 상대적으로 나 항상 부족하니까. 그래서 근데 우리가 전편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노력 중에 하나가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초라하게 보지 않는 거. 그치. 그런 측면에서는 요즘은 오히려 하루하루를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어떤 지점인지는 모르지만 어딘가에는 와 있을 거, 그게 내가 되게 만족하지 못하는 지점은 아닐 거다라는 삽질을 막 하는데 연못을 만들기 위해 삽질을 하는 게 아니라 과정 자체에서도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네. 그렇게 살아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내가 하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어때요? 저는 근데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모습이 있고 시간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잖아요. 예전에 저는 좀 더 하루하루에 집중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그런 선택들을 겁 없이 할 수 있었던 것 같고, 별로 내가 이거 했다가 나중에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? 취업 안 되면 어떡하지? 그냥 그런 생각을 오히려 내 주변에서 많이 해줬지. 저 스스로는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했고 그냥 하루하루 하고 싶은 거 집중하면서 좀 더 살았던 것 같은데,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낭만적이어 보이지만 실제로 막 그렇게까지 낭만적이고 멋있게 살았던 건 아니고. 근데 남이 보기 어떻게 하는지 안 중요하지. 그냥 그때는 좀 더 그런데, 이게 제가 이 회사를 와서 느낀 건 그 하루하루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게 크게 어떤 방향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구나. 근데 이 방향점이 사라지니까 더 이상 하루하루 집중하고 행복을 느끼면서 살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. 맞아. 근데 저는 이 하루가 중요하고 내가 당장 뭘 하고 싶은지, 그런 행복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, 그게 가능했던 건 내가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떤 사람으로 나이 들고 싶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. 근데 내가 이 회사를 다니면서 점점 그 방향점과 기준이 흐릿해지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고 내 인생이 어디로 그냥 흘러가는 것 같고 이러니까 하루하루가 집중을 하려고 해도 집중이 안 되고 안 행복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아까 사장님이 저한테, 대리님은 그 삶의 기준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 같다. 근데 저는 그게 있어야 그 하루를 집중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. 나란 사람의 특성 자체가. 근데 그런 면에서는 되게, 다시 또 이 말이 듣겠지만 회사에 되게 맞는 사람인데, 목표 오히려 나는 우리가 막 일을 할 때 누군가 보면 내가 오히려 되게 목표 지향적이고 그렇게 쉽게 잘 보인다고 생각하거든. 맞아. 말투도 그렇고 내가 뭐 하는 행동도 다. 근데 오히려 우리의 코어는 오히려 대리님이 삶에 맞아. 있어서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맞아요.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근데 제가 목표 지향적인 사람인지 몰랐어요. 근데 내가 목표를 잃어보고 나니까 알게 된 거지. 내가 가졌던 게 목표였구나. 난 내가 목표가 없이 그냥 하루하루 행복에 충실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다는 큰 그림이 있었던 거였구나. 근데 그걸 잃으니까 하루하루가 되게 허무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를 되찾으려고 되게 여러 가지로 이 회사에서 나의 시간들은 그걸 잃어서 허무해하고 우울해하는 시간 플러스 그걸 되찾으려고 노력하는 발버둥? 그것들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대학생일 때 좋은 시절에 가질 수 있었던 삶의 가치나 목표들을 어떻게 내가 직장인이 돼서도 내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나를 책임지면서도 계속 갖고 나갈 것인가, 이거가 제가 직면해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. 이 사람이 우리가 인생 하면서 이 사람 약간 인생 선배다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. 근데 그렇죠. 나는 이 글귀를 보면서 이 사람 약간 인생 선배 같다라고 생각했는데, 시야의 확대가 따르지 않는 성장은 진정한 성장이 아니다. 확대된 시야 없이는 상처를 심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할 수 없다. 상처가 없다면 그것은 아직 아무것도 그리지 않는 캔버스와 같다. 용기가 없어서 망설이다가 끝난 인생에 불과하다. 상처도 언젠가 피 흘리기를 그치고 심리적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. 그리고 이 그것이 성장과 예술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약속이다. 이거 보면서 내가 약간 나의 회석을 더해서 달아놓은 게, 회사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성장하는 것 같지 않고 6년을 일해도 16년을 일해도 성장하는 것 같지 않고 정체된 기분인 건 왜 그럴까?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아서인 건가? 근데 그 상처가 진짜 막 상사한테 깨지고 어쩌고저쩌고 눈물 흘리면서 뭔가 그런 게 반도체를 아니고. 막 이뤄내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되게 다층적인 측면에서의 상처. 그리고 내가 상처라는 건 사실 진짜 믿었던 사람, 진짜 애썼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냥 진심이었던 바보 같은 사람들. 근데 우리는 회사에 그만큼 진심이 아니잖아요, 사실. 그러니까 회사의 진정은 있지. 근데 내가 진짜 이걸 뭘 하나를 추구했는데 뭔가 좌절하고 뭉개지는 그런 상처는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회사에 한정하자면 나는 있긴 있었던 것 같거든요. 첫 회사에서도 그렇고 두 번째 회사에서도 그렇고, 그 다녔던 몇 년의 기간을 내가 완전히 모든 걸 다 충실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분명히 나는 진짜 진심으로 열심히 했고 진심으로 기쁨을 느꼈던 순간이 있었어.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나는 계속 이직을 했던 것 같아. 그게 없어지면 이직하고. 근데 내가 나이가 어떤 시점에 지나면서 내가 이직하면서 어떤 산을 보고서 내가 이직을 한 거잖아요. 어떤 도착점을. 근데 나는
그러면서 약간 너무 그렇게 하는 게 나한테 안 맞는 건가? 어쩌면은 다시 여기서 내가 다시 또 이직을 하면 또 만족하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나에게 맞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이 회사에서 느낀 거는 나의 약간 짐작은 내 다음 회사를 가자는 반드시 적응 잘할 수 있거든요. 네. 그리고 나는 또 다른 차원에서 면접을 되게 강하게 잘 볼 자신도 있고 근데 가서 내가 거의 지금과 같은 기분을 1년에 똑같이 느낄 것 같아요. 어딜 가든. 그리고 그 말은 대리님이 말한 것처럼 다시는 내가 그 진심 아 이거 나만 진심이었구나 하면서 상처받는 일들이 너무 생기잖아요. 많지. 거기서 가장 큰 상처가 오지. 그러니까 친구한테도 가족한테도 연인한테도 나만 진심이었구나. 근데 그 과정을 통해 사람이 점점 너무 진심을 쏟으면 나만 바보가 된다는 걸 배우게 되고 그치. 그래서 진심을 아끼는 법을 배우잖아요. 아무한테나 진심을 쏟아붓지 않는. 멋진 말로는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게 좋다는 걸 배우게 그러니까 되죠. 때로는 뭐 진심도 폭력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폭력이 되지 않게 내 진심을 컨트롤하는 법도 배우고 또 나 자신을 상처 입히지 않게 내 진심을 컨트롤하는 법을 배우는 건데 당연히 배워야 되는 거고 인간으로서 근데 슬프기도 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좀 정을 많이 주는 스타일이고 그 특히 연애를 할 때 사랑을 좀 쉽게 잘 느끼고 되게 그걸 많이 쏟아붓는 많이 주는 스타일이거든요. 아 진짜 그래요? 네. 오 근데 그게 상처받기 좋잖아요. 완전 좋죠. 근데 사실 그리고 되게 큰 상처를 받고 나서 다시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상처를 많이 받기도 했고 근데 그래도 또 이게 까먹고 다시 누군가한테 진심이 되고 근데 결국은 저는 그 과정에서 제가 배우고 느낀 거는 무언가에 굉장히 진심이었고 무언가를 진심을 다해서 신뢰하고 누군가를 믿고 내 마음을 다 줬던 사람이 그 바보 같은 과정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진실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믿어서는 안 되고 그 무엇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거.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신뢰라는 건 너무나 가치 있는 행동이라는 거를 배울 수 그게 있는 것 같아요. 뒤에서 너무 그러기 어렵기 때문에 세상에 그런 건 없으니까.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스마트하니까 요즘 사람들은 다 똑똑하니까 야, 세상에 그런 거 없어. 왜 이렇게 바보같이 답답하게 구니. 그렇게 해봤자 너가 어쩔 거 하나도 없어. 너만 바보돼. 이렇게 근데 나도 다 알지. 하지만 이게 진심을 다했던 사람만 세상에 이렇게 영원한 건 없구나.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건 없는 거구나 하는 걸 깨지면서 배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줬던 그 신뢰와 진심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. 그 신기루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에 진심을 쏟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냥 그건 진짜 경험에서 나오는 거고 그 아가씨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에서 그 얘기 나오잖아요. 사기꾼은 뭐 사랑을 할 수 없어가 내가 너무 그 주인공 그러니까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인생은 사기 치면서 사기로는 경험할 수 없다는 거. 그러니까 내가 척하고 흉내내고 나를 지키고 한 발짝 물러나면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거. 진심을 다해서 공격적으로 먼저 부딪혀보고 깨져보고 피 흘려봐야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아. 근데 그러니까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은 또 그런 순간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이제 나이가 어릴 때 더 쉬운 것 같고 나이 들면 좀 어려워지는 거. 대신에 같은 맥락에서 나이 들어서 내가 받은 상처를 받은 걸 두려워하지 않고 진짜 진심이었다면 그건 훨씬 더 가치 있고 깊이 있는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치. 왜냐면 젊을 때는 내가 잃을 게 없으니까 모르면서 한 거고 나 모르고. 지금 알면서도 하는 거니까. 맞아. 근데 알면서 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야. 그래서 내가 어떤 거에 상처 받을 수 있을 준비가 되어 있나 생각하니까 떠오르는 게 없네. 좋은 엄마가 되는 거. 좋은 엄마라는 건 사실은 없잖아요. 그치. 그리고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언젠가 상처받는 목표잖아요. 근데 진짜 열심히 하려고 정말 내 인생에서 그렇게 많은 것들 중에 기억이 안 나는 순간도 있을 테니까 첫 번째라고 말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르겠는데 진짜 손꼽기 진짜 정말 진심이거든요. 매 순간. 그리고 그 진심이 되게 신기하게 점점점 더 진심이 돼. 점점 약해지는 게 아니라. 그래서 그거 하나는 진심이고 상처받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거 외에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너무 신뢰하고 그 과정. 신영철이 내 안에는 수많은 나가 있고 그 수많은 나들은 그러니까 내가 사장님이랑 관계를 맺을 때의 나가 있고 우리 엄마와 관계를 맺는 나가 있고 우리 뭐 부서장이랑 관계를 맺는 나, 친구와 관계를 맺는 나 이것들이 각각 다 다른 자아들이다. 인간은 하나의 자아를 갖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관계 속에서 자아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관계마다 다른 자아를 갖고 있어서 누구 한 사람과 헤어지거나 관계가 끝날 때 그 사람하고
정도의 관계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나이 그 사람과 만났던 그 자아가 죽는 것이다. 그래서 세상 장례식은 언제나 그 여러 죽음을 추모하는 일이고 살인은 언제나 연쇄 살인이다. 그러니까 관계가 한 사람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있을 때 그 사람과 관계를 맺었던 모든 사람들의 자아가 죽는다.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. 인생 역사에서. 뭐 지금 좀 제가 말한 과정에서 왜곡됐을 수도 있는데. 그래서 그리고 연애를 하기까 상처를 받고 내가 그거를 비로소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.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시절에 대해서도 뭐 사랑이나 연애 관계에 대해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도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약간 좀 더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고. 근데 막 이렇게 약간 그런 사랑일 수도 있고 뭐 일일 수도 있고 저희 프로젝트일 수도 있는데 한 번씩 그런 게 있고 사랑이라고 한정짓는다면 다 뭔가 다 생각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. 맞아. 그게 첫사랑인 것 같아요. 사람들은. 그게 진짜 그러니까 헛사랑이지. 처음 사귄 거 말고. 맞지. 그냥 처음으로 근데 내가 처음 사귄 거는 진짜 오빠 그러고 고등학교 지금 뭐 아무 상관없어. 그냥 처음 나를 상처 입힌 사람. 그치. 네. 진심으로. 내가 진심을 다했기 때문에 나를 상처 입혔던 사람. 근데 솔직히 그 사람이 보면 뭐 그 사람 기억 속에 전혀 다른 형태일 수 있잖아요. 이런 연애가 전혀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그냥 스쳐 지나간 인연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은 전혀 다르게 기억할 수 있지만 적어도 그냥 내 세계 안에서는 난 한때 그때 두렸던 것 같아. 너무 아파서 피 흘리고 있는데 피 흘리면서도 가장 무서웠던 사실은 쟤한테는 이게 너무 가벼운 것일까 나는 봐. 이만큼의 숲이 타버렸는데 쟤한테는 나무에 가지치는 정도일 수도 있겠다. 근데 거리를 두고 나 생각하니까 그럼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고. 나 갑자기 또 떠오르는 하루키 그게 있었어. 하루키 소설 중에 스푸트니크의 연인 읽어봤어요? 아니요. 스푸트니크의 연인의 그 주인공이 스미레라는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글을 쓰고 싶어요. 근데 엄청 문장력도 좋고 소재도 좋은데 그 자체 소설이 완성형 있게 마음에 들게끔 잘 안 되는 거예요.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그 구체적인 다 모든 거 다 했어. 말도 다 있고 문도 세우고 뼈도 다 모았어. 하지만 이걸 안 하면 안 돼. 그게 뭐냐? 뭐 동물이나 이런 거에 피를 이렇게 뿌려야지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. 문에다가. 근데 이게 아마 많이 부분적인 것만 기억나서 그럴 텐데 내가 항상 마음에 뒀던 게 우리가 뭔가 되게 열심히 하고 했을 때 왜 안 되지 라는 것도 있고 뭔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그거는 이 마을 안에 병원이 없거나 문이 없거나 차가 없거나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의식일 수도 있고 그런 차원의 것인 것 같아. 근데 우리가 한 조각에 빠져있을 때 우리가 사랑해서 받은 그 상처일 수도 있지. 그 상처가 없기 때문에 내 소설이 안 나올 깊이감이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맞아요. 어떻게 규정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그런 피를 뿌리는 거, 상처 받는 거가 어른이라는 존재를 있게 하는 구성하는 것들 중에 반드시 필요한 것. 맞아요. 제가 그 헤어진 친구들한테 추천하는 소설인데 그 김금희의 경애의 마음이거든요. 근데 거기에 헤어지고 또 막 그 뒤로 헤어지고 바로였나 아픈 일 겪었을 때였나 아무튼 그 헤어짐에 대해서 뭐라 썼었냐면 경애는 아프다고 생각했다. 아프다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인가?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.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오래 울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 이걸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가 없고 나는 더 이상 그리고 무언가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도 안 될 것 같은 이 마음을 뭐라고 할까? 나 아프구나. 마음이 너무 아프다. 아프다는 거 외에 다르게 할 수 있는 말이 없다. 그래서 저는 그때 김금희 작가가 실패한 사람들에 대한 실패에 대한 마음을 진짜 잘 쓰는 작가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것이 어떤 실패이든 간에. 근데 그 소설을 읽었을 때 거기서 처음으로 딱 그 표현을 찾아냈었던 것 같아요. 나 또 김금희 소설 읽으면서 되게 너무 좋고 인기 많은 것도 너무 좋은데 내가 왠지 좀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 실패한 거를 보여주고 소외받은 걸 보여주기 때문에 읽는 게 힘들어서 그랬나 봐. 근데 너무 많아. 난 실패가 너무 많아. 나 그래서 읽으면서 너무 힘들었거든 사실. 그래서 너무 막 즐겁지가 않은 거야. 두 번은 못 읽겠는 거예요. 맞아. 그래서 그런 거. 김금희 소설 항상 무언가가 실패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. 근데 그것이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실패하잖아요. 근데 어떻게 실패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문학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실패는 역사에서 기억하는 실패나 우리가 하고 싶은 실패나 뭐 반추해볼 만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실패는 화려한 실패, 의미가 있는 실패, 영웅적인 실패, 영웅적인 실패, 작건 크거. 근데 우리가 늘 마주하고 내가 겪는 실패는 사실 그런 실패잖아요. 그냥 찌질한 거. 그래서 나는 그 김금희 소설이 너무 힘들었었어. 맞아. 그런 찌질한 장사미사들이 실패.
내가 이 사람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걸 내가 너무 알고 있어. 근데 다른 척하면서 살고 있지. 근데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진심을 다했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 그리고 그런 상처를 받아야만 어떤 그 지평 시야가 넓어진다는 거 그런 이야기도 그렇게 말하면 그 상처가 되게 영웅적인 상처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잖아요 사실 완전 찌질하죠. 현실에서는 찌질하죠. 근데 이 찌질하다는 게 낮추어 본다는 의미에서 찌질한 게 아니라 굉장히 소소하고 남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한테 되게 중요하고 나 나한테 혼자 울고 하는 거지. 그게 의미가 있으면 되는 거지. 그리고 어떤 거는 되게 울고불고 하지도 않고 쓱 지나가는데 그냥 마음에 꼭 박혀서 두고두고 계속 나를 주저앉게 하는 그런 상처들이. 그래서 요즘은 정신과 책 읽는 거에서도 지금 내가 괜찮아도 어떤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충격이 당했을 때 내가 지금 잘 이겨내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반드시 그게 남아서 언젠간 그게 나온대요. 그래서 무엇이든지 애통의 시간을 갖춰야 맞아. 된다. 그래서 저는 세레모니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장례식이나 이런 게 의미 없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알았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곡을 하거나 이렇게 약간 연극적으로 보이더라도 그러니까 그 장례식 하면 사람들이 특히 그것이 할머니 할아버님 호상일 경우에 특히나 평소에 그냥 이렇게 잘 먹고 떠들고 웃다가 갑자기 곡하러 가면 막 울잖아요. 장난 아니지. 막 시신 염하거나 할 때 막 울고. 근데 저는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서로 위로하고 그 사람 고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그런 세레모니를 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의 상처가 좀 봉합되고 그 사람을 놓아줄 준비가 약간은 그래도 되는 것 같아요. 맞아. 그게 행위가 가지는 힘인 것 같아. 동동거리지 말자, 동동거리지 말자. 맞아.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. 우리가 유튜브를 찍는 것처럼. 그치. 했죠. 그래서 10명이 구독자가 있던 5명이 있던 안 중요하고 어쨌든 남은 거고 행동을 했으니까. 뭔가 시작은 정치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 어른에 대한 그러네. 상처받는 것에 대한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는 제목 자체가 약간 그 아이들은 그 아침에 죽음을 생각하지 않잖아요. 그래서 아침 일어나 되게 힘들잖아. 회사 가기 싫다, 학교 가기 싫다 한데 그럴 때 너무 힘든 게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죽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담담해지고 그런 거에 있어서 그냥 오히려 차분하게 임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했는데 죽음이든 상처든 뭔가 더 그런 모든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한 것들이 꼭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. 맞아요. 의미가 있고 철학적이네요. 그럼 이 분위기랑 너무 지금 잘 어울리는 것 약간 같아. 좀 녹음실 같아. 여기가 지금 이렇게 아이고, 이렇게 되게 불빛이 주황주황하고 예뻐가지고 그리고 여기 위에 공연장처럼 이런 약간 지금 음악이 무대에 있고. 있는 것 같았어요. 맞아요. 그래서 되게 기분 좋고 여기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지금. 오늘 되게 오랫동안 체저 이후에 처음 느껴보는 그리고 아까 얘기하려 했던 게 제가 그 연극을 하면서 진짜 행복했다는 걸 나중에 느낀 게 그때 썼던 일기에 제가 그렇게 느껴서 썼던 게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연극실에 모여가지고 막 연습하다가 잠깐 쉬려고 이렇게 막 여기저기 널브러져서 앉아있는데 누가 웃긴 말을 했어요. 그 연극 관련해서 막 얘기하다가 누가 웃긴 말을 했는데 다 같이 빵 터져서 막 웃었어. 근데 그 순간에 그 시간이 느려져서 누가 슬로우 모션을 건 것처럼 시간이 길게 늘어져 보인다고 제가 느꼈어요. 너무 행복해서. 그리고 나는 이 시간을 그리워하게 될 거를 그 자리에 있는데 벌써 아는 거야. 그럴 때 있어. 그래서 그 시간이 순간적으로 느리게 가는 것처럼 시간이 슬로우 모션이 걸리면서 늘어지는 것처럼 그 순간에 누가 마법을 건 것처럼 느껴졌거든요. 그때 그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. 근데 그거는 진짜 여러 사람의 기운이 오랫동안 모여서 만들어내는 자기장 같은 그런 느낌. 진짜 마법 같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 정도 그 프랑스 원어 영국만큼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약간 조그맣게 그런 것 같아요. 진짜 이 공간이 지금 너무 예뻐가지고. 나는 어떤 거 기억할 것 같은지 알아요? 아까 여기 계단 올라오면서 네? 프랑스 언어 연극이 힙했다고요? 그거 나 계속 기억할 것 같아. 힙하진 않아. 근데 그냥 내가